희대의 사건이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핵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몸이 고달프죠. 마음은 안 고달프세요? 마음도 뭐 이런 때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역사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상은 좀 하지 않으셨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건? 그렇죠. 뭐 답정구라고 해야 될까요?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영장 청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네.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그 몇몇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장 청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기소를 목표로 한 영장 청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한 이후에 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좀 만나보셨어요? 뭐 만나보지는 못하고 통화는 했는데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영장 청구고 뭐 또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담담하게 뭐 검찰이 나오라 하면 나갔고요. 담담하게 준비를 해왔고 오늘 검사독재 규탄 대회를 통해서 대표의 어떤 신경이랄까 의지 같은 것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마 피력을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보면 네. 일단 검찰이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게 종종 있는 경우인지. 종종 있긴요. 수사 자체가 종종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혀 전대미문의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를 가지고 하지 못했고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지분 천화동인 1호 관련해서 김만배의 절반 지분 428억 그건 어디로든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남 FC를 합쳐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만큼 뒤가 약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이제 심사를 받고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발부가 되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두 개를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개를 쌓아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것을 기대하는 청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몰이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랄까 민생외변 여러 가지 경제 파탄 뭐 또 검사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분노가 큰 상황에서 저는 영장 청구 시점이 한 3월 초나 2월 말쯤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 언론이 찍은 대로 그대로 한동훈 장관이 엊그저께 법사위 나온 직후에 바로 영장 청구가 되는 걸 봐서는 역시 급하긴 급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3월 초쯤에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길게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영장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그 여론이 뜨거워졌을 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검찰이 또한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고 뭔가 뒤가 약한 모양이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오는 때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뭐 우리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러한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공교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상보다 지금 더 빨리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도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좀 짐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금 그나마 여론조사 지지율 지형이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 어찌됐든 지금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성남 FC까지 포함해서 3번을 지금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장 청구라는 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있지 않느냐, 뭐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여론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정권의 여러 가지 뭐 부담이랄까 정권의 어떤 어려운 비판적인 것도 눈을 돌리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가 중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혐의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혐의 5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이것도 이제 직무상 비밀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죄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좀 무겁게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은 어딜까요? 대장동이 이제 본체인데요. 대장동이 본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28억 김만배 절반 집을 어디로 날라갔죠? 그거 다 정진상, 김용이라는 측근을 통해서 이재명 측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해왔지 않습니까? 날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사라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인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라는 거, 이재명 대표에게 꽂힌 돈이라는 게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더구나 지금 보니까 뭐 4,800억 정도의 그런 뭐 배임으로 저 손해를 입혔다,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청구서 같은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5,503억 원의 공익환수, 단군 일의 최대의 어떤 공익환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특히 5,503억의 성남시 공익환수 액수 중에 제1공단 공원화 부지 그거 어차피 성남시가 돼야 될 비용을 업자들이 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교터널 뚫는 비용 그것도 역시 업자들이 댔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익환수로 검찰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다음에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성남FC가 만약에 그러한 광고비로 영업을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유지가 되는 그런 시민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비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관내 기업들이 어쨌든 그것은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비 지원을 한 것을 가지고 뭐 제3자 뇌물이라고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단 한 푼 주머니 속에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제 4,895억 원 배임 액수로 산정을 했는데 예. 어제부터 쭉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5,503억 원이 공공환수로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앞서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그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말씀하셨던 제1공단 공원 조성 비용이나 뭐 북측 터널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거 어차피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익을 환수한 거냐 이런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 이미 기소된 정진상, 뭐 김용, 유동규 등의 기소된 그 공소장을 제가 꼼꼼히 읽어가지고 뭐 여러 언론에도 또 공개적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공소장 내에 원래가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1공단 부지 조성 비용, 그다음에 판교터널 조성 비용, 성남시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걸 검찰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민간업자들, 대장동 업자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그마침 성남시가 부담할 예산이 주니까 공익환수 비용 맞지요. 그 판결, 대법원 판결을 거기에 인용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웬만한 그 사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허위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금 사업 시행자들이 부담을 했다. 그러니까 공공환수한 거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에서는 아니고 사업 시행자 비용인데 이거 어떻게 공공환수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이제 또 재판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 되고 공소장 안에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자승자박 모순되는 검찰의 주장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 뭐 4,800억 원 또 최종적으로는 뭐 8,000억 상당의 대장동 업자들이 얻은 수익이라는 것이 천정부지로 갑자기 튀어버린 즉 2018
18년, 17년부터 한 2020년까지 확 3, 4년 동안 확 그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긴 이득이거든요. 근데 2015년에 이 대장동 업자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에 예. 그러한 지가 상승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만약 그랬다면 그게 난리 났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가가 상승될 것이 그 대장동 부지에 그렇게 예상이 됐더라면 정말 난리가 나는 일들이었겠죠. 예. 그렇지 않았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땅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상황에서 고정이익을 이제 설정해 두지 않았다면 이건 반대로 또 문제가 됐을 거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남 FC 뇌물 혐의 관련해서 좀 보면 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거 성남 FC 후원금도 이 대표나 정 전 실장과 친분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집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FC라는 게 시민구단으로서 만약 여기에 광고비라든지 기업의 어떤 협찬이라든지 지원, 광고비 같은 게 조달이 되지 않으면 성남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따라서 그 부분만큼 성남 FC가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광고비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성남시 예산이 줄어드는 똑같은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FC에 있는 뭐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가까웠다고 하는 직원들이 받아간 그 성과급이라는 것도 전체 뭐 예를 들어서 두산만 놓고 본다면 전체 금액에 얼마 되는 그 비율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것은 경남 FC를 예를 많이 들었는데 경남 FC 뭐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경남 FC에 대해서 뭐 그냥 50억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기백억 단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여했던 STX라는 조선사가 그러면 경남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저는 선택적 정의로 대단히 그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 예.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또 김용 전 부원장 면회한 것도 이제 영장 청구의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과 이 사안으로 좀 격론을 벌이셨더라고요. 예. 뭐 격론 정도가 아니라 말다툼을 많이 했어요. 그 장면을 좀 준비했는데 보고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그 접견을 했다는 내용을 법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도주 의뢰도 없고 소환에 다 응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예? 그게 박범계 의원한테 그렇게 급박받고 예? 협박받아야 될 일입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려가면서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접견 내용이 다 노출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예? 확답하세요. 내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와 받은 자료를 공개를 하면 박범계 의원 정중하게 사과할 용이 있어요. 공개부터 하세요 일단. 접견 횟수만 예?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상세 내용은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한테 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 딱 접견 횟수만 나와 있어요. 네. 어제 이제 법사위 현장 영상을 좀 같이 봤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떤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실장을 면회한 시점은 김용 정진상 실장이 이미 구속돼서 기소된 이후입니다. 즉 수십 차례 검찰이 다 불러서 조사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도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정성호 의원이 그 두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또 그 말 자체도 교도관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게 겁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월 13일 날 모 방송사가 저녁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가 국내 큰 일간지가 또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김도우 의원실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도우 위원장이 저희한테 공개된 그 내용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요 내용이 없고 접견 횟수만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Z일보가 김도우 의원실이라고 접견 기록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정성호 의원 그 내용을 그대로 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Z일보가 그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시점 자체가 그날 긴급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받은 내용이 그 접견 횟수만 공문서에는 되어 있지만 그날 다음 날인가 새벽에 Z일보가 김도우 의원실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김도우 의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의혹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이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염려라는 건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를 어디로 찍었다든지 직접 피의자나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이 그 어떤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염려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속기소에서 다 조사가 끝난 정진상 김용을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에 정성호 의원이 만났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예. 일단은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받은 접견 기록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접견 횟수만 나와 있다. 누구랑 어떤 내용으로 접견했는지 이런 상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언론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 뭐 기자와 그렇게 일면 식구 주장합니다. 없다.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그럼 어떤 거를 그럼 조선일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Z일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그 Z일보한테 항의를 하셔야죠. 예.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면회를 하면서 그게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계신 그런 그게 대단히 상황이고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어떤 개연성 그런 행위들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 지금 정성호 의원을 끌어들였고 그거는 이미 구속 기소돼 가지고 수사가 다 끝난 거의 다 끝난 정진상 김용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고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피하려고 사건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한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일 때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례적으로 또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거는 저도 이례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거기서 의견을 표현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당당하고 말 그대로 영장 청구 사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검찰총장이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이 결정하고 재판부가 결정하고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나섰다는 얘기는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라는 예. 그런 취지고 정권 차원의 결정이다라는 걸 저는 읽혀집니다. 뭐 본인의 그런 뜻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구체적인 영장 발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검찰총장의 입으로 무게를 실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를 반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 아마 제 얘기 지금 보시면서 웃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아는 분이니까 제가. 그런데 이게 왜 총장이 말씀할 사안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부결될 거라고 보세요? 부결돼야죠. 그러니까 원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 개혁의 차원, 정치권 개혁의 차원에서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의 오리지널 아주 고유한 의미는 정치 탄압, 특히 권력으로부터 야당 의원들이 탄압받는 것을 제동거는 장치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인멸 가능성이 있다,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추상적인 그런 걸로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정성호 의원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사건이 성남시장 때 일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그러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만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산저축은행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야말로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제대로 적용돼야 될 그러한 사안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히요. 네. 지금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답변서만 냈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체포동의안 표결할 거 없이 영장 심사에 직접 나가서 네. 다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까? 169석의 민주당의 공당의 대표고 지난 대통령 선거의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 헌법상에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탄압으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권성동 의원하고 비교하는데 그게 급이 됩니까? 비교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오전에 민주당이 야외에서 또 그 규탄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전. 예, 오전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